시어머니, 통장 좀 돌려줘요. 이혼선언 며느리 10년 통제의 균열과 남편의 비겁함. 결혼 1주년 사진은 서연과 준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순수하게 웃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눈빛에 미래에 대한 기대와 풋풋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하민이가 태어난 첫 생일 파티. 영자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치 친딸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철 역시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따뜻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빛나던 가족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움과 안타까움에 그러나 현재의 냉정한 성찰이 깃든 서연은 저희도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우리 엄마는 쿨하고 좋은 분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몸에 좋다는 따뜻한 국을 끓여주시며 우리 며느리 힘들지? 시어머니 노릇하는 게 참 어렵네. 하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이름표가 어느 순간 저를 숨막히게 옥죄는 통제라는 족쇄로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가장 일상적이고 사소한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돈이라는 이름의 실타래에서부터 풀려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그 실타래는 우리 가정을 완전히 칭칭 동여맨 거대한 거미줄이 되어버렸습니다. 준서 서연의 아파트 거실은 마치 영자의 전시 공간 같았습니다. 영자가 고른 값비싼 브랜드 가구들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어 오히려 공간이 답답해 보였습니다. 서연이 신혼 때부터 좋아했던 두 사람의 행복한 사진들로 꾸민 작은 포토월은 이제 가장 구석진 코너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 대신 영자가 집안 기운을 북돋아준다며 고른 위압적인 크기의 금강산 산수화가 거실의 중심벽을 압도적으로 차지하였습니다. 공간 전체에서 이 집의 주인은 시어머니의 취향이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이 공간에서 늘 이방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결혼 10년, 남편 박준서는 아직도 엄마 아들이라는 탯줄을 끊지 못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엄마가 저를 내 며느리로 따뜻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 내 아들이랑 살고 있는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여자로만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사소한 일상의 통제에서 시작해 우리 부부의 삶 전체를 옥죄는 거대한 굴레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굴레의 가장 단단한 고리는 가장 현실적인 돈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돈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그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서연이 식탁에서 얇아진 가계부를 펼쳐놓고 빨간색 펜으로 몇 가지 항목의 밑줄을 긋습니다. 계산기에 숫자를 입력하며 깊은 한숨을 쉬며 가계부를 내려다봅니다. 당신 오늘로 꼭 결혼 10년째야. 제가 어머니께 드린 용돈은 120번째이고 그리고 우리 생활비 통장 비밀번호를 우리 둘 이름으로 바꾸자고 한 건 아마도 30번이 넘는 부탁이야. 매번 알았다. 조만간이라는 대답만 듣다 10년이 지났어. 서연아, 오늘은 좀 회사에서 프로젝트 마감이라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어. 꼭 오늘 이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해야 하니? 네, 꼭 오늘 해야 해. 하민이 이름으로 든 어린이 보험료와 우리가 어렵게 모은 적금이 만기됐는데 왜 아직도 그 모든 돈이 어머님 명의의 통장에 묶여 있는지, 그리고 우리 부부가 쓰는 공동생활비 통장의 명의가 왜 당신, 나 그리고 어머님 셋으로 되어 있는지, 이건 더 이상 당신이 힘들다는 핑계로 미룰 수 없는
우리 가정의 독립에 관한 문제야. 준서는 눈을 불안하게 피하며 말을 더듬습니다. 아, 그건 서연아. 오해하지 마. 엄마가 하민이 돌보러 오시느라 집에 계시는 시간이 길지 않아 아이 먹거리나 용돈 같은 거 쓰실 일이 많으시다고. 그리고 적금은 엄마가 퇴직 전에 은행 다니셔서 그런지 우리보다 금리가 0.5%라도 더 좋은 상품을 귀신같이 잘 찾아 우리보다 재테크에 밝으시니까 우리 부부를 위해서, 하민이 미래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지. 감사함과 독립은 다른 문제야. 박준서 씨, 우리가 어머니의 노고에 감사하는 것과 우리 부부가 우리의 돈을 우리의 책임 아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는 전혀 별개라고. 결혼 10년 동안 내가 시댁에 드린 용돈과 각종 명절, 생신 비용을 모두 합쳐서 6천만 원이 훨씬 넘어. 그런데 정작 우리 부부가 우리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정권은 10년째 0%라고. 어머님은 심지어 당신 월급 명세서까지 매달 확인하시지 않아. 나는 당신의 아내야. 당신과 함께 이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고. 그런데 왜 나는 재정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죄수 같은 기분을 느껴야 하는데? 이건 부부가 아니야. 이건 재정감금이라고. 당신도 상황을 알면서 이러는 거야. 우리 결혼할 때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집에 억 단위의 빚만 남긴 채 돌아가셨다고. 그때 엄마가 어떻게 밤새워 공장과 식당을 오가며 일하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우리 결혼 자금과 이 아파트 첫 계약금을 마련해 주셨는지 잊었어? 그 은혜를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다니? 엄마는 그때 돈 때문에 겪은 극심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우리가 그런 고생 안 하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거야. 엄마는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려는 사람이라고. 서연이 목소리는 떨리지만 논리를 잃지 않습니다. 은혜는 갚아야지. 하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독립적인 삶 전체를 담보로 잡히라는 뜻은 아니지 않아. 어머니의 트라우마가 우리의 미래를 짓밟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 어머님은 우리 집 거실의 가구 배치부터 내가 사는 옷의 브랜드, 하민이 유치원의 등원 시간, 심지어 내가 장본 갈치 3마리의 가격까지 모두 간섭하셔. 이제 돈 문제까지 그 소나기에 쥐어져 있으니 난 정말 숨이 턱턱 막혀. 내가 뭘 하든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어머님의 결제와 허락이 필요한 것 같아. 영자의 20평대의 오래된 아파트지만 모든 가구와 물건이 칼같이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자가 이 집을 얼마나 엄격한 규율로 다스려 왔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수철은 낡은 안경을 쓰고 신문지면 경제 섹션을 보고 있고, 영자는 거실 테이블에 준선의 통장 여러 개와 각종 투자 상품 설명서를 펼쳐놓고 돋보기까지 써가며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과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안경을 고쳐 쓴 채 남편 수철을 곁눈질로 바라보며, 여보, 제가 준선의 적금 만기된 거 딱 좋은 상품으로 돌려놨어. 요즘 금리 변동이 심하니 3년 만기로 묶는 게 더 낫더군. 비과세 혜택도 있고, 서연인 또 지난주에 백화점에서 꽤 갓나가는 명품백을 사는 것을 봤어. 하긴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해줘야지. 쟤들 손에 맡기면 우리 하민이 대학 등록금은커녕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거야. 내가 아니면 누가 이 가족의 미래를 지키겠어. 여보, 애들 일은 애들한테 맡기는 게 이제 서연이도 10년 차인데 어떨까? 우리는 우리 노후나 좀 편하게 즐기자고. 영자는 순식간에 불쾌한 얼굴로 변하며
계산기를 3개 내려놓습니다. 노,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평생을 저렇게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고 내 몸 부서져라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손 놓으라고? 당신이 그렇게 무관심하게 살았으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 아니야. 당신이 가장 노릇 그렇게 했으면 준서는 대학도 못 나왔어. 영자는 갑자기 며느리에게 전화합니다. 서연아, 잘 들어. 내일 아침 하민이 어린이집 보낼 때 그 구멍 조금 난 내복 입히지 마. 새로 사준 거 입혀. 애들 체면도 생각해야지. 아, 그리고 오늘 장본 마트 영수증 내가 문자로 보낸 거 보았어? 갈치 3마리에 3만 원? 내가 알려준 동네 시장에서는 크기 똑같은 거 2마리에 1만 5천 원인데 다음부턴 꼭 그쪽에서 사. 서연은 전화를 끊은 채 핸드폰을 움켜쥐고 벽에 기대어 털썩 미끄러져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글썽이며 그 위압적인 산수화 아래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이 작은 간섭들, 내복 한 벌과 갈치 가격까지 이어지는 시시콜콜한 통제가 쌓이고 쌓여 이제는 산처럼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서연은 점점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어머니의 시나리오에 끌려다니는 힘없는 배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20년 전 준서의 고등학교 시절 집은 가난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자는 밤낮 없이 돈을 벌기 위해 일만 합니다. 수철은 사업 실패의 충격으로 실업자 신세로 집에만 머물며 무기력하였습니다. 여보, 준서 내일 등록금 내야 하는데 당신은 아직도 구직 활동은 안 하고 뭐해? 친구들 만나러 나갈 돈은 있고? 나이 50이 넘은 사람을 누가 써 뭘 할 수 있겠어. 당신이 똑똑하고 잘했으니까 당신이 해. 당신이 돈 관리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지 않아. 난 이제 지쳤어. 영자는 주방에 있는 냄비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나는 이 가족을 위해서 젊음과 인생의 꿈을 전부 바쳤어. 밤에 눈도 못 붙여가며 일해서 당신 아들을 키웠다고. 당신은 이 가족을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데? 거실에서 수철이 영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그는 여전히 아내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여보, 요즘 준선의 살림 간섭이 좀 심한 것이 아니야? 서연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내버려둬도 잘 살 거야. 뭐라고? 내가 뭘 간섭했는데? 내가 평생을 저렇게 아들 위해서만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살았는데 그게 틀린 거라고?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지지하고 들어준 적이 없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수철은 다시 신문 뒤로 숨듯이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의 무기력한 침묵이 20년 전처럼 현재 영자의 간섭을 방조하고 정당화시키고 영자의 독재를 키운 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민이를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맞벌이인 저희에게 시어머니의 헌신적인 도움은 축복이자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 무거운 사랑이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너는 당연히 내 말을 따라야 해라는 감정적 채무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무거운 할머니의 사랑이 서연이를 그리고 가장 순수한 영혼인 하민이를 조금씩 짓누르고 숨막히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눈을 감는 쪽을 택하였습니다. 그게 가장 편했기 때문입니다. 하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레고로 우주선을 쌓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약통을 들고 다가섭니다. 하민아, 이리 와봐.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젤리 줄게. 대신 이 약부터 먹어야 감기가 낫지 않겠니? 하민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레고에 집중합니다. 싫어요. 맛없어요. 엄마는 제가 안 먹어도 괜찮대요. 제가 레고 다 만들고 먹을 거예요. 엄마 말은 나중에 듣고 일단 할머니 말부터 들어. 이걸 먹어야 열이 떨어지고 밥을 잘 먹는다니까. 자꾸 뗐으면. 모스. 영자는 억지로 약을 입에 넣으려 합니다. 아이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싫어요. 저리 가요. 할머니 미워요. 엄마한테 이를 거예요. 팔을 획 뿌리치려 하자 약이 쏟아졌습니다. 영자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하민이의 팔을 더 세게 잡아챘습니다. 아이고, 이 망할 자식?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할머니가 너 위해 일하는 거 안 보여? 장을 보고 돌아온 서연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민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와 서연의 다리에 매달려 서럽게 울었습니다. 왜 그래? 우리 아가? 무슨 일 있었어? 야, 팔이 왜 이렇게 시퍼래? 하민이 팔에 뚜렷한 5손가락 손자국을 보고 서연은 영자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님. 하민이 팔에 멍이 들었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아, 별것 아니야. 약 먹이려는데 자꾸 때를 쓰고 발버둥쳐서 손주 위하느라 생긴 일인데 뭘 그리 유난이야. 우리 어릴 때는 부모님이 매로 때리면서 키웠는데 뭘 내가 이만큼 고생해서 애 봐주는데 이런 사소한 일로 추궁할 건 아니잖아. 서연의 목소리는 파도처럼 출렁이며 떨림 속에 단호함이 있습니다. 어머님, 저는 하민이에게 너를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사랑을 베풀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아이는 스스로 감정을 추스르고 결정을 내릴 힘을 길러야 한다고요. 어머님이 억지로 때로는 강제로라도 시키려 드시니 아이가 더 불안해하고 이제는 할머니를 무서워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랑입니까? 이건 폭력입니다. 뭐라고? 내가 손주를 무서워하게 한다고? 폭력? 내가 당신보다 애를 덜 사랑해서 그러는 것 같아? 당신들이 맞벌이하라고네. 노후를 내팽개치고 시간 다 바쳐서 손주 봐줬더니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아이한테 상처를 준다. 폭력을 행사한다는 취급이야? 좋아. 당장 당신 아이 데리고 당신 방식대로 키워보라고. 이제 절대 안 봐줄 거야. 영자는 들고 있던 가방을 덥석 쥐고 문을 쾅 닫으며 분노에 차 나갔습니다. 미안해 하민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준서가 퇴근하자 서연은 사건의 전말과 하민이의 멍든 팔을 보여주며 상세히 말합니다. 준서는 극도로 지친 얼굴로 소파에 몸을 던지며 엄마가 하민이 팔 잡은 것은 좀 심했어. 명백한 잘못이야. 하지만 서연아, 당신도 좀 엄마가 오늘 하루 아이 봐주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 텐데 그냥 고생하셨어요 하고 좀 유연하게 넘길 수 있었을 거 아냐? 고맙습니다. 한마디에 모든 게 풀렸을 터인데 그것을 굳이 폭력이라고 몰아붙여야 했어? 서연이 준서를 처음으로 차갑고 냉정하게 응시합니다. 박준서 씨, 당신 지금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상처를 입었는데 당신 아들이 무서워하고 아파하는데 그런데 당신은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강요해? 그게 당신의 해결법이야. 고마움을 빌미로 한 감정적 착취라는 것이 당신 눈에는 정말 안 보여? 엄마와 나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척하며 사실은 가장 편한 쪽, 곧 엄마 품으로 도망가는 것이 당신 역할이야? 착취? 엄마가 우리를 착취한다고? 정말 미치겠네. 서연아, 엄마 없으면 하민이 픽업은 누가 해? 당신이 회사 그만둘 거야? 내가 월급 더 벌어올 것 같아? 우리 현실적 대안은 엄마의 도움뿐이야.
당신 눈에는 현실이라는 이름의 핑계와 회피밖에 안 보여. 당신은 우리 가정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 가장 편하고 안전한 길, 곧 엄마의 그늘로 도망가는 길만 택하고 있어. 당신은 이 순간에도 아빠로서의 책임 대신 엄마의 아들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다고. 당신은 정말 비겁하고 무책임해. 주말 아파트 근처의 한적한 공원. 하민이는 유일하게 서연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친구 엄마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날 밤 준서의 비겁함 앞에서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머니의 간섭 그 자체보다 그 간섭을 막아주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에 의존하고 방관하는 남편이었으므려. 그는 늘 중립을 지킨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함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저와 한 팀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배우자가 아닌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부속품이었을 뿐입니다. 공원 벤치. 가을 낙엽이 잔잔하게 떨어집니다. 서연과 준서가 나란히 앉아있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천리의 거리보다 멀었습니다. 하민이가 요즘 매일 밤 울면서 깨. 할머니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꿈을 꿨어요 라고. 아이는 이미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할머니의 불안정한 관계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 우리는 아이에게 지옥 같은 가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꿈이 그렇다는 것이지. 현실은 엄마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지.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해. 결과는 우리 아들이 두려워하고 당신의 아내가 절망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엄마 의도는 좋았다.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당신은 끝까지 엄마 편에서 날 비난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데? 내가 엄마한테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라고 말할까? 그게 말이 돼. 말 잘 들으며 버티라는 것이 아니야.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한 번도 나와 한 팀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 엄마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민이 문제는 우리 가족의 결정이라 존중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경계를 설정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어려워? 당신은 늘 엄마의 아들이었을 뿐 서연의 남편이 되려고 하지 않아. 나는 10년 동안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당신의 엄마와의 갈등을 대신 처리해주는 대리인이었다고. 내가 뭘 어쨌다고. 난 이 집의 가장이라고. 아침부터 밤까지 빌어먹을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누군데 내가 버는 돈으로 당신이 편하게 살고 있다는 것 정도는 감사해야 하는 것 아냐? 내가 돈을 못 벌면 당신이 밖에서 일하고 엄마를 모실 수 있겠어? 서연이 준서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눈물 한 방울 흘립니다. 그녀의 표정은 체념과 경멸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내 가치야. 당신이 버는 돈으로 편하게 사는 여자였어? 내가 바란 것은 돈이 아니었다고. 내가 바란 것은 옆에서 함께 단단하게 싸워주는 동반자 당신이었어. 나를 당신의 아내로, 하민이의 엄마로 당당하게 존중받고 싶었어. 그런데 당신은 나를 엄마로부터 간섭받지 않게 해줘야 할 귀찮고 예민한 부속품으로만 여겼다고. 우리의 관계는 이미 부부가 아니야. 준서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서연의 모든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당신과 어머니의 그림자에 가려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난 이 결혼에 완전히 질식당했어. 이렇게 사는 것보다 혼자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우리 이혼하자. 난 당신과 어머니의 통제 없이 하민이와 함께
제대로 된 가정에서 살고 싶어. 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준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할 말을 잃은 채 벤치에 주저앉아 고통스럽게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침묵은 10년의 결혼 생활에 내린 최후의 선고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그림자 속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제 힘으로 제 가정을 지켜야 하였습니다. 준서의 회사 스트레스와 불안함이 가득한 표정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동료는 준서 씨,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맨날 술만 마시고 집에 무슨 일 있어? 혹시 장모님 아니 시어머니랑 와이프랑 싸우니? 아니야. 별것 아니고 그냥 가족 사이에 좀 이야기하기 힘든 일이 생겼어.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다 똑같아. 나도 우리 엄마랑 와이프가 사이가 안 좋아서 집에만 들어가면 숨이 막혀. 남자가 집에서 제일 잘해야 할 일은 말 잘 들으며 버티기라는 것을 누구 편도 들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회사에서 돈이나 벌어야 한다고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서의 문제에 공감하였습니다. 동료들의 위로는 제게 가장 달콤한 독이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나는 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인 남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지막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비겁하고 무책임하다. 저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요? 버티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회식 후 준서가 혼자 남아 결혼 생활을 잘 이끌고 있는 선배에게 전화를 겁니다. 형, 저 이혼할까 고민 중입니다. 서연이가 소송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서야, 말 잘 들어. 이혼은 해결책이 아니라 결말이야.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지. 정말 모든 방법을 다 써봤고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 책임질 각오가 섰을 때만 해야 해. 내가 누군가를 탓하면서 하는 이혼은 결국 널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 결혼 생활에서 내가 방관했던 지점이 어디인지부터 찾아보라고.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중립은 없어. 넌 가정의 리더가 되어야 해. 이 대화는 준서가 자신의 책임과 방관자적인 태도를 자각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문득 아내의 눈물이 자신의 방관 때문에 시작된 것은 아닐까 하는 고통스러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시댁 거실 영자와 수철이 주말 드라마를 보며 웃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안이한 분위기에 초인종이 울립니다. 저는 서연이가 그냥 삐쳐서 며칠 있으면 하민이 때문에라도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그런 남편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을 챙겨주는데 어떻게 그런 시어머니를 두고 떠나겠습니까? 제 세상은 너무나 단단하고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울린 초인종 소리가 우리 가족의 평화를 영원히 깨버릴 폭탄의 신호라고는 말입니다. 준서가 초라하고 넋이 나간 얼굴로 법원 등기가 찍힌 이혼 소장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서연이가 보낸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자가 웃으며 뭔데, 회사에서 받은 서류야. 우리 준서가 드디어 진급이라도 한 건가? 봉투에서 이혼 소송 사건이라는 문구를 보자마자 영자 얼굴의 핏기가 가시고 유리 조각처럼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재산 분할 청구, 단독 양육권 청구, 시부모의 지속적이고
부당한 간섭으로 인한 혼인생활 파탄. 수철이 신문을 내동댕이 치며 벌떡 일어납니다. 여보. 저것이 정말 서연이가 제출한 것이야. 우리 아파트, 우리가 모은 돈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영자는 소장을 구겨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목이 터져라 광기에 가까운 소리로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이것이 무슨 배은망덕이야. 내가 평생을 너희 위해서 젊음 다 바쳐 살았는데 내 젊음을, 내 꿈을 모두 바쳐서 아들을 키우고 집을 장만해주고 손주까지 봐줬더니 이게 내가 받은 보답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 며느리가 나를 가정을 파괴한 범인으로 만들어. 준서가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주며 죄책감과 절망에 흐느낍니다. 엄마 때문이라고. 서연이가 다 엄마 때문이라고. 나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회사 사람들이 알면 난 출세길이 완전히 막힌다고. 재산 분할하라는데 우리가 장만한 아파트, 엄마, 아빠의 노후 자금까지 다 날아간다고. 영자는 혼인생활 파탄이라는 감정적 충격보다 재산 분할이라는 현실적, 경제적 충격에 더욱 멘붕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돈은 곧 생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자는 준서의 옷깃을 잡아 흔들며 격렬하게 소리칩니다. 너 당장 며느리 만나서 무릎 꿇고 빌어. 절대 이혼은 안 돼.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 우리 재산 뜯어가고 그런 거 절대 안 된다고. 내가 돈 때문에 우리 집 무너지는 꼴 못 봐. 서연의 아파트 텅 빈 거실에 서연은 하민이 침대에 누워 아이의 베개를 꼭 안았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 아이러니하게도 고요함이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드디어 숨 쉴 수 있게 된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물론 하민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만이 우리 가족, 아니 각각의 개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무너져가는 관계를 붙잡는 것보다 각자 서는 것이 더 큰 용기였습니다. 이날 밤 준서가 서연의 아파트 앞에서 초췌하게 기다립니다. 서연이 집에 돌아오자 달려듭니다. 서연아, 제발 이혼은 정말 안 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엄마한테 좀 더 단호하게 말할 거야. 내가 경계를 세웠어야 했는데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발 하민이를 위해서라도. 서연이 준서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칩니다. 준서 씨, 당신은 지금 하민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재산 분할과 세상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당신의 체면이 두려워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당신 눈에는 그것이 우리 아들의 상처보다 더 크게 보인다고. 당신은 변하지 않을 거야. 숙려 기간 3개월 동안 우리 각자 우리 삶을 가장 밑바닥부터 돌아보자. 당신이 엄마의 아들이 아닌 한 가정의 책임지는 가장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서연은 단호하게 문을 닫습니다. 문 너머로 준서의 참담하고 힘없는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문에 기대어 주저앉아 자신의 무책임함이 낳은 결과를 홀로 감당하였습니다. 숙려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준서와 하민이는 제 집으로 왔고 서연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다. 내 말 안 들으려고? 혼자 사는 거 한번 해봐라 싶었습니다. 승리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아들 준서는 술에 취해 널브러져 있고 손자 하민이는 잠자리에서 엄마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텅 빈 아이의 눈빛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요. 영자의 집 준서는 거실 소파에서 널브러져 잠들어 있고 방 안의 하민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낍니다. 엄마 집에 가고 싶어. 할머니 집 싫어. 얘야, 울지 마라. 할머니가 있지 않니? 할머니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할머니 집 무서워. 엄마가 할머니한테 맞고 울었어. 하민이도 무서워. 할머니가 나한테 소리 질렀잖아. 하민이의 순수한 고백에 영자는 마치 벼락 맞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강압적인 행동이 아이의 마음에 남긴 깊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처음으로 실감하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하민이를 꼭 껴안으며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미안하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정말 미안하다. 할머니가 잘못했어. 서연의 아파트는 조용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서연은 하민이의 사진을 보며 혼자 식탁에서 간단한 식사를 합니다. 밥알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유로웠지만 지독하게 고독하였습니다. 텅 빈 공간에서 저를 괴롭힌 것은 이혼만이 답이었을까? 라는 끝없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보다 더 무거운 것은 제 선택이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끝없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이혼이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라는 냉정한 현실이 고독한 밤마다 저를 덮쳐왔습니다. 늦은 오후 영자가 서연의 아파트 단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초라한 외투를 입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연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저 아이도 저렇게 혼자 밥을 먹고 있구나. 내가 너무했지. 난 내 아들만 생각했지. 저 아이도 남이 키워서 제 아들한테 시집 보낸 한 가정의 소중한 딸이었는데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일까? 영자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서연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채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등은 확연히 굽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평생을 지탱해온 희생의 논리가 처음으로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댁 수철의 작고 낡은 서재에서 수철이 준서를 불러 진지하게 대화합니다. 저는 평생을 평화와 편안함을 위해 아내의 그늘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녀의 분노를 견디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가정이 이혼 소장이라는 종이 한 장에 무너지는 것을 보니 제 그늘이 오히려 가족 전체를 더 큰 그늘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남편으로서 마지막 할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준서야, 애비가, 네, 아버지 애비가 미안하다. 내가 평생 내 엄마 뒤에 숨어서 내 눈치만 보았다. 싸우기 싫어서 편해서 그런 것이다. 나는 너희 결혼 생활의 방관자였고 내 엄마의 폭주를 막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내 결혼을, 내 가정을 지키지 못하게 하였다. 결혼은 내 것이다. 너와 서연의 것이라고. 아버지로서 내가 제일 서야 할 곳은 내 아내 옆이라는 것을 일깨워주지 못한 것이 한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가정을 지켜라. 내 스스로. 준서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저도 미안합니다. 저는 그저 피하고 도망치기만 하였습니다. 제가 엄마 아들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내 가정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서연이가 옳았습니다. 저는 비겁하였습니다. 준서는 아버지와의 대화 후 결심이 선 표정으로 영자가 있는 거실로 나갑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영자 앞에 굳건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아이고, 왜 그러니? 일어나라. 무슨 일이니? 엄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꼭 해야 하겠습니다. 엄마가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 저도 다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저희를, 서연이를, 하민이를, 그리고 저를 너무 힘들게 하였습니다. 엄마의
통제는 우리를 묶어두는 쇠사슬이었습니다. 영자는 할 말을 잃고 눈물을 글썽입니다. 준서야. 내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엄마, 이제 저는 엄마 아들이 아니라 서연의 남편이자 하민이의 아빠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돈은 저희가, 저희 아이는 저희가 책임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엄마에게서 독립하지 못하는 어른아이로 남아있어서 제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단호하고 성숙한 눈빛을 보며 더 이상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거나 합리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상실감과 함께 인정의 빛이 스며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하였구나. 너희 아빠가 무관심하니까 내가 너를 홀로 키워야 했으니까 너를 너무 내 것만 같았나 보다.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해. 준서는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안고 일어서서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번 포옹은 어머니의 소유물로서의 아들이 아닌 한 성인으로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새로운 관계의 포옹이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이제 엄마와는 따로 또 같이 사는 가족이 될 거야.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길이라고 생각해. 저희의 울타리를 존중해 주십시오. 숙려 기간 만료 전날 법원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영자는 결심이 담긴 회한과 진심에 빠져듭니다. 법원에 가기 전날 저는 며느리 서연이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그동안은 오로지 내 눈물, 내 고생, 내 사랑만을 보며 스스로를 정당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오로지 서연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은 정말 무서운 이기적인 시어머니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눈물로라도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준서, 영자, 서연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영자는 서연의 맞은편에 앉아 깊은 침묵 끝에 말을 꺼냅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다 내렸다 합니다. 서연아. 서연은 차가운 경계를 풀지 않은 채 영자를 바라봅니다. 영자는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하다. 너에게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를 그저 내 아들, 옆에 있는 내가 관리해야 할 여자로만 보았어. 내가 얼마나 독립적이고 유능한 사람인지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전혀 보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이혼 소장을 내는 모습을 보고서야 제가 너에게 쌓아온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이 내 인생을 통째로 갉아먹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서연은 영자의 진심이 담긴 눈물에 조금씩 경계가 풀립니다. 그녀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영자는 서연의 손을 잡으려 하다가 스스로 거두며 숨을 헐떡입니다. 내가 내 친정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하였어. 그분들이 얼마나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을까.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으려 합니다. 서연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영자를 붙잡습니다. 어머님, 안 됩니다. 그제야 서연의 눈에도 참았던 눈물이 고입니다. 영자는 서연의 손을 붙잡고 흐느끼며 마지막 진심을 토해냅니다. 아니야, 내가 빌어야 해. 내 집착과 욕심이 내 결혼을 망쳤어. 준서도 이제 철이 들었단다. 내가 앞으로는 너희에게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민이 할머니로만 있을게. 너희 가정의 울타리를 절대 넘지 않겠어. 제발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이제는 내가 준서의 아내로 당당하게 우리 하민이의 엄마로 행복해졌으면 간절히 바랄게. 영자의 진심 어린 뼈아픈 사과에 서연은 더 이상 감정을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립니다. 준서도
두 여자의 진심 앞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한데 모입니다. 준서가 우리 이혼 소송 취하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되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서연은 우리만의 단단한 울타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지께는 그 울타리 밖에서 하지만 가까이에서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존중의 새로운 경계를 만들겠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였습니다. 이는 끝이 아닌 새로운 가족, 서사의 시작을 알리는 값비싼 각성과 성장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 후 서연과 준서의 집 거실에 위압적인 산수화는 사라지고 서연이 아끼던 포토월이 다시 거실의 중심벽을 차지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책상에 마주 앉아 함께 가계부를 작성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협력과 존중이 흐릅니다. 영자는 놀이터에서 하민이와 신나게 그네를 탑니다. 할머니, 더 높이. 그래, 더 높이. 영자는 더 이상 아이를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얼굴에 순수한 웃음이 피어 있습니다. 수철이 신문을 접어놓고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순두부찌개를 사줄게라고 말하였습니다. 영자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그러나 부드럽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철은 이제 아내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가족은 함께 빚어가는 유기체입니다. 시어머니의 깊은 회한과 반성, 남편의 뒤늦었지만 담대한 홀로서기, 그리고 저의 용기 있는 독립선언. 저희는 그 값비싼 대가와 눈물을 치르고서야 비로소 하나이 돼 각자 독립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새로운 가족 서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라는 파국을 통해 사랑과 통제, 경계와 독립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눈물과 각성 없이는 쓸 수 없었던, 그래서 더욱 소중한 제 아들, 제 며느리, 저희 가족 이야기를요. 이것은 결말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입니다. 가족 사진에는 하민이를 중심으로 준서와 서연, 영자와 수철이 모두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서연과 영자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네, 엄마, 통장 좀 돌려줘로 시작했던 내 아들, 내 며느리. 가족의 이야기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막을 내렸습니다. 김영자 어머님의 깊은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 박준서 씨의 뒤늦었지만 가장 중요한 성장, 이서연님의 단호함과 용기, 그리고 아버지 수철님의 오랜 침묵을 깬 용기, 각자의 성장이 우리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통제, 그리고 그 통제를 외면하는 방관이 가정이라는 가장 따뜻해야 할 공간을 얼마나 차갑게 만드는지 저희는 오늘 뼈저리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파국 앞에서 진심으로 대화하고 각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용기가 있다면 가족은 다시 단단하게 회복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서로의 울타리를 존중하는 진정한 의미의 따뜻한 사랑과 독립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클릭,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